안녕하세요. 동일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민노총 간첩단 사건 두 번째 편 시작합니다. 자,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이번 1심 판결은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첩 수사라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어요? 자, 간첩들은 지네들도 이렇게 부를 텐데 지하 조직이에요. 드러나질 않아요. 무조건 숨겨야 돼요. 드러나면 적발되니까. 그러니까 숨겨요.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 찾아낸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지하 조직들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논의했어요. 증거가 없으면 다 부인하죠.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번에 수사를 잘했어요. 여러 증거를 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할 수 있는 증거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북한이 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지령을 보내는데 102차례 보내거든요. 102차례. 이 102차례 지령을 다 확보합니다. 이런 지령. 그 다음에 이들이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해요. 북한에. 그 보고한 걸 다 확보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보하느냐. 실제로 여기 그 민노총 간첩단의 순회라고 할 수 있는 석지사장의 SSD, 저장 매체, 노트북 이런 거 다 확보합니다. 근거를 다 마련했죠. 그리고 이들이 북한 공작원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에서 접선할 때 접선하는 장면을 국정원이 가서 다 사진 찍고 영상 찍어요. 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증거를 모았는데도 이 증거가 인정이 안 되거나 이걸로 국보법,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좀 난감한 상황이죠. 간첩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지금 또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할 때만 해도 대북 사건이 국정원에 있었어요. 국정원이 이거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국정원이 이런 수사 못합니다. 다 어디서 해야 돼요? 경찰에서 해야 돼요. 자, 어쨌건 국정원이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이걸 다 수집했는데도 이번에 만약에 뚫어내지 못했다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간첩 상황.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방패를 뚫었습니다. 뚫고 석 지사장 징역 15년 1심에서 김 지사장 징역 7년, 양 팀장 징역 5년 선고가 됐죠. 자, 안 뚫리려고요. 이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부인합니다. 자,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들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문제 삼느냐. 자, 이번 수사가 잘했다고 하는 게 정말 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과 보고문을 모두 입수했다고 그랬죠. 이 국정원에서. 자, 이거를 참 수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제가 아까 이게 다 지하 조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숨겨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요, 들키지 않기 위해 원칙들이 있어요. 1번. 이 지령과 보고문을 보고받을 때 연락은요, 단선 연계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을 단선 하나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사예요. 본사. 본사가 어디냐면 바로 북한의 문화교류국. 안 보신 분들은 어제 편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단선 연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만 거칩니다. 하나. 이 사이에 누굴 끼지 않아요. 또 하나. 횡적 연락을 안 합니다. 오로지 종적.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단선으로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끊어버리면 더 이상 들키지 않잖아요. 단선 연계 연락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지령문이나 보고문을 주고받을 때는 스테가노그래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암호화예요. 암호화. 스테가노그래피가 뭐냐면 암호화인데 이 지령문을 보통은 지령문 보내면 뭐 텍스트 파일, 뭐 워드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MP3, 음악처럼, 그다음에 이미지, JPG 이런 이미지 파일로 보냅니다. 변환해서. 그리고 거기에 암호를 걸어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PD의 예쁜 강아지인데 컨트롤은 이 예쁜 강아지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암호를 딱 풀면 안에 짜잔 뭔가 보이면 안에 지령이 딱 들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이 지령을 푸는 스테가노그래피를 푸는 암호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와, 이게 암호예요. RN, TM, FD, LTJ 복잡하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 한글을 영문자판, 그러니까 영문자판을 한글로 치면 뭐라고 되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봅니다.
네, 속담. 속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걸 풀어낸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그 이메일 주고받을 때 우리는 흔히 뭐 써요? 뭐 네이버, 다음, 지메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들은요. 그런 거 안 씁니다. 러시아의 얀덱스 메일, 스위스의 프로톤 메일. 이런 거는 암호화 메일이에요. 이런 특수 메일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번째, 심지어요. 유튜브 댓글로 소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본사에서는 지난 시기 고장이 났던 열쇠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딱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장났던 열쇠가 뭐냐면 통신이 서로 끊긴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새 열쇠를 받기 위해 뭔가 이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9, 10월에 편리한 시기에 남원으로 출장 나올 수 있는 거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원이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니네 나와서 우리가 접선하자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접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소식을 받는 즉시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문자 토미홀을 포함시킨 필명이나 글을 올리면 출장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9월 10월에 베트남에 출장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토미홀이라는 필명 혹은 토미홀이라는 자체가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토미홀이라는 글을 쓰면 이거 얘네들이 우리 이 민노초 간첩단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구나. 만약에 9월 10월이 불가능하면 베트남으로 못 나올 것 같으면 문자 오르막길을 포함시킨 글을 매달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매달 18일에서 20일에 알려달라 이거예요. 오르막길 쓰면 못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러다가 가능하면 출장이 가능할 것 같으면 2달 전에 토미올이라는 글로 써주십시오. 토미올 얘네 2달 후에 나올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보냅니다. 그 주소를 보냈던 오토바이 타는 영상으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여기에 댓글을 답니다. 민노총 간첩단에서 뭐라고? 이 오토바이는 오르막길에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르막길 못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이 영상에 그 많은 댓글에 거기에 오르막길이나 토미오를 보고 이게 설마 북한 지령에 대한 답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걸 밝혀낸 겁니다. 이걸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합심해서 밝혀내는데 이 지령과 보고를 다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민노총 간첩단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 그리고 이들이 보고했다는 보고문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박사님들 뉴스터디 보면 똑똑해집니다. 이 전문 증거라는 건 뭐냐면 원래 증거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정이 나와서 실제로 진술을 한 것 그걸 바탕으로 해야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문 증거라는 건 간접 증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북한 지령을 누가 내려보냈어요? 누가 내려보냈겠어요? 북한에서 내려보냈겠죠. 뭐 문화교류국이나 공작원들이. 근데 이들이 나와서 진술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작성한 사람이 직접 와서 내가 이거 작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문 증거다. 유죄 판결로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 자체는 전문 증거일 수 있으나 그러한 지령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인정이 된다. 어쨌건 이 지령문, 보고문이 있다는 것 그 존재 자체는 증거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1심 재판부는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디지털 포렌식을 다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원에서는 이 지령문과 보고문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국정원이 석 지사장이 갖고 있었던 USB를 확보하고요. SD카드를 확보하고요. 노트북을 확보하고요. 휴대폰을 확보하고요. 외장 카드를 확보합니다. 국정원이. 이 안에 이 지령문과 보고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을 다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서 지령문, 보고문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 석 지사장이 쓴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자 이거예요. 자, 포렌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예를 들어 이 보고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보고문을 이 워드 이제 파일로 나왔는데 이걸 작성한 사람의 명의가 만약에 세모예요. 그런데 봤더니 석지사장 외에 석지사장과 함께 처벌을 받은 김강원 지사장의 이 작성, 이 아까 제가 MS 워드로 파일 작성했다 그랬죠? 여기에 작성자가 세모예요. 그런데 김 지사장에게 압수한 지사장의 맥북, 노트북에 MS 오피스 계정을 봤더니 아이디가 똑같은 작성자와 똑같은 땡땡이에요. 자, 그 김 지사장의 파워포인트도 아이디가 똑같아요. 뭐예요? 이 보고문은 누가 작성한 걸로 보인다고요? 김 지사장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고요. 어떻게? 포렌식을 해서 밝혀낸 것들을 보니. 자, 또 변호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아니 이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석 지사장에게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검찰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실제로도 원본인데 원본이 아니라 약간 조작된 약간 이렇게 변형된 요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압수물을 가져오면 봉인했다가 또 해제해서 분석했다가 다시 봉인해놨다가 또 해제했다가 그리고 그걸 지금 이제 재판부에 증거로 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면 봤더니 봉인 해제되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 동영상도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뭐 이런 주장은 이런 그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검사들은 이런 경우 많이 겪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가져온 증거가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심재판부는 아니다.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압수 원본과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의 해시값이 동일하다. 이 해시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르더군요. 디지털 지문이라고. 이게 뭐냐면 검찰에서 압수물을 압수하거나 또 뭐 이런 개별 파일들 갖고 오면 거기에 해시값을 매겨놔요. 해시값이라는 게 뭐냐면 고유의 암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 압수물을 특정할 수 있는 그 배열, 그 압수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해시값이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해시값이 동일하면 아 이거는 오염되지 않았다. 오염이 되면 그 해시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이 해시값을 포렌식을 다시 해보니까 일치하더라. 자,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느냐? 압수물 봉인에 참여했던 입회인이 봉인 해제 때도 참여했다. 왜냐하면 동영상은 찍지 않았다고 하지만 입회인이 봉인할 때도 그 사람, 그다음에 그걸 해제할 때도 그 사람이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증거물의 무결성, 결점이 없고 동일성, 압수한 거와 재판부에 낸 증거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해서 이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사실 뭐 국정원이 이번에 수사를 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한 게 참 저는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이들이 민노총 간첩단에서 2017년부터 뭐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곳곳에서 접선을 합니다. 지사장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이제 지령을 받고 또 자기네들 보고할 것도 들고 가고요. 그런데 이 만남 때마다 가서 실제로 국정원이 가서 목격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그 동영상을 틉니다. 보여줍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다 찍어왔다. 이들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야 이거 대단한 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북한과 이 간첩단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 자, 2019년 7월 10일에 지령이 내려옵니다. 북한으로부터. 본사에서는 이번 지사와의 면담을 본사는 북한 문화교류고 지사는 이 민노총 간첩단 여기와의 면담을 8월 8일에서 10일에 하남지사, 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령을 어떻게 내려보내냐면 이들에게 간첩단에게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오라 그래요. 그럼 와서 택시를 타라 그래요.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98A 듀옹랭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소가 어디냐면 유심, 휴대폰 유심 카드 파는 곳인데 여기가 신분증 확인 없이도 파는 곳이에요. 그걸 또 미리 알아놓은 거예요. 여기 가서 신분증으로 하면 또 신분이 드러나니까. 유심 카드를 사라 그래요. 왜냐면 유심 카드가 있어야 휴대전화,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리 접선할 때 은어를 다 정해놓습니다. 은어라는 건 이제 자기들끼리 아는 암호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본사, 북한 문화교육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 북한 공작원은 동사장이에요. 자기들, 지금 간첩단, 이쪽은 서사장이라고. 일장소는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그러면 일장소. 자기네들이 이제 미리 정해놓은 일장소. 동생은 이장소. 북통이라고 표현하면 미행이 붙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이 만나요. 접선. 서 사장님 몇 시에 동생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동생이 뭐였죠? 아까 2차 장소. 2차 접선 장소에서 대기하라는 뜻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사장님 두통 오는데 병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란 뜻이에요? 두통 뭐였죠? 아까 미행. 미행이 붙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서로 알아듣자라고 해서 은어를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런 은어를 다 정해 놓은 채 2019년 8월 8일 오전 10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안kiem 호수 옆에 있는 여기 동상이 있잖아요. 리따이또라는 동상 오른쪽 계단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느냐. 10시에 만나기로 하는데 9시 55분에 미리 5분 전에 와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10시 정각에 생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7, 8m에 자기가 있겠다. 그럼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7, 8m 떨어진 곳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벗어서 두세 차례 닦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구나. 북한 공작원은 물 마시는 저 사람이 간첩단 그 지사장입니다. 라는 걸 서로 알아보고 같이 접선해서 호텔을 쫙 갑니다. 실제로. 자, 이 모든 거를 국정원에서 다 찍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도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영장 없이 찍은 거다. 찍으려면 영장을 받아와야지. 영장 없이 찍었으니까 이건 위법 증거 수집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립니다. 첫 번째,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서 접수해서 어디서 언제 만날지 시시각각 바뀌는데 언제 사전사후에 영장 치고 있느냐. 영장 없어도 해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만약에 찍은 장소가 정말 아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집 근처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주거 침입해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호안kiem 호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호텔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거기서 찍은 거기 때문에 공개 장소에 찍은 거라서 이거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찍었는데 해외에서 찍은 건데 증거를 모아온 건데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사하면서 그 나라 국가들과 형사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과 사법공조 안 하지 않았냐? 이거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자체가. 1심 재판부는요. 아닙니다. 촬영 상대방은 찍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촬영했고 그것이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침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너네가 이걸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본질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접선을 했어요. 접선했을 때 이 국정원과 검찰이 무슨 조항 위반을 들이냐면 국가보안법 6조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게 중요한 건데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슨 얘기냐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 들어가거나 거기서 탈출하면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반국가단체라는 건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잠입과 탈출이냐. 나는 정정당당히 그냥 떠난 거고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역시 본질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탈출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힘든 지역으로 이탈하는 건 탈출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들이 떳떳하면 북한 공작원이 이 민노총 간단을 한국에서 만났으면 잠입 탈출이 아니지. 하지만 어디서 만났어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에서 만났어요. 왜 거기서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이런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잠입 탈출이 맞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해하셨죠? 또 하나 교수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만났어요. 만났지만 지령이나 목적 수행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보안법 6조 2항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6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서 목적 수행을 위해서 협의하려고 잠입 탈출하면 이렇게 무거운 죄를 받는데 우리는 그냥 만났지. 만나서 지령을 받거나 내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때 만나서 어떤 지령이 내려갔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북한에서 이렇게 암호 풀어서 이렇게 이메일 통해서 보내는 지령은 102차례 걸 다 확보를 하지만 진짜 이때 만나서 지령을 딱 내려보낸 그 지령은 확보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도 이 지령과 목적 수행에 해당이 된다. 왜 이게 의심이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중국 광주에서 접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 간첩단이 북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문은 이제 입수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거기 입수한 거에 따르면 자유로운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총회장님은 누구예요? 김정은. 김정은의 기운을 쫙 듬뿍 받고 돌아왔어요. 지사와 민노총 간첩단과 영업일부 민노총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보내요. 북한에. 뭘 보내냐면 민노총 내부 통신망. 이거 어제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민노총 북한이 민노총 내부망을 훤히 볼 수 있도록 민노총 조직원들이나 간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내부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보내거든요. 이걸 이때 보내요. 그럼 뭐예요? 딱 그냥 추산으로는 이때 중국 관저 접선했을 때 이런 거를 보내라고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를 하잖아요. 10월 16일에 북한으로부터 이런 지령이 내려옵니다. 이건 지령문을 확보한 거예요. 국정원이. 뭐라고 했냐면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영업 일부 관련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이거 내가 참 반갑게 받았다.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냈어요. 아, 잘 받았대요. 그럼 달라는 걸 언제 얘기했을까? 여기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이때 2019년 8월 하노이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런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북한이. 자, 이번 만남 하노이 만남이겠죠. 만나면서 중요하게 협의됐고 지사장이 결의를 다진 대로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세우는 데 뚜렷한 전진이 있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세우는데. 자, 그 다음 8월에 또 보내요. 이번 만남 시 협의된 대로. 이번 만남 어떤 만남? 이 만남. 지사의 역량 확대와 대중 역량 마련 사업, 대중 투쟁 조직과 지도에서 높은 사업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적을 받았다는 걸로 추정이 되죠. 어떤 목적? 목적 수행. 어떤 목적? 대중 투쟁 조직과 지도에서 높은 사업 성과를 내라는.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은 건 밝혀내지 못했지만,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주변을 봤을 때 지령과 목적 수행이 분명히 이 접선에서 있었을 거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자,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볼까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은밀히 접선한 행위가 단순히 의례적 사교적 차원에서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목적 수행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회합 탈출 잠입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투 더 뉴스. 재판부는요.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에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이 어떨 때냐면 이태원 참사가 참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때 2022년 11월 12일에 추모 집회가 하나 열립니다. 민노총도 같이 하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윤석열은 퇴진해라, 퇴진이 추모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화가 많이 난 또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추모 활동을 하는데 이게 11월 12일이었는데 11월 15일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11월 12일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이번 특대형 참사를, 여기서 이제 화가 난 대목,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애도의 기간이 있던 상황에서도 유족들의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오로지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의 지령문을 수신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위와 같은 지령을 내렸을 리는 만무하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말이야. 이런 참사를, 이런 사회활동, 투쟁활동,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썼냐 이거예요.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로 집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은 민노총 간첩단 얘기입니다. 지사장들.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노총 내에서 간부급 동조자들의 포섭해 외연을 넓히고 민주노총 내의 핵심 부서를 장악하며 이를 이용해 민노총의 사업, 집회, 시위에서의 대정부 투쟁 활동 방향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북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조종하고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로서 전민항쟁,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항쟁의 시기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붕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왜 나쁘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지금 뭐예요? 소속이 민노총이에요. 그죠? 민주노총 간부의 피고인의 범행으로 민주노총의 합법적인 것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 간첩단 지사장 징역 15년, 강원지사장 징역 7년, 지사팀장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민노총 간부인데 민노총 간부가 민노총 조직원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만 했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민노총은 합법적인 시위, 이런 시위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거 아니냐는 순수성을 의심받게 됐다. 선량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 부분이 이들에게 중형이 되려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2심도 그 이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다음은 민노총 간첩단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증거가 아닌 것은
1번 북한이 보낸 지령문, 2번 기밀 수집 자료, 3번 해외 접선 사진과 영상, 4번 북한 리오남의 증언. 자, 뭔가 익숙한 얘기긴 하지만 오늘 편에선 못 본 이름이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보고 또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238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하지 않은 부대는, 야, 이거 제가 어렵다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맞추면 정답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은요 바로 3번 정보사입니다. 정보사는 국회로는 안 갔죠. 선관위로. KC리님 맞춰주시면서 오, 어렵네요. 1탄을 보면 5일 과정에서 정보사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에 당일의 작전 상황이 크게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점이 답을 어렵게 한 요인 같네요.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장철님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짧다고 1시간씩 하려고요. 네, 아유, 너무 긴 거 아닌가. 제가 꼭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또 짧다고 느껴주시니까 저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 길게 느껴질까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쓸데없이 뺏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김수현님 당첨되셨습니다. 3번 정보사 맞춰주셨고요. 변호사 시험 보시나봐요. 뉴스터디 너무 재밌다고 챙겨보고 계신다고요. 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용희 여의주님 당첨되셨습니다. 머릿속에 척척 정리돼서 진짜 박사 되겠어요.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당첨입니다. 김보보님, 현실이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다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지난 편에 제가 토, 일, 월 3번 했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2번만 하니까 월요일 당첨자도 오늘 제가 같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39회 퀴즈.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계엄군을 보낸 기관이 아닌 곳은 두구두구두구 계엄군이 안 간 곳. 자, 국정원으로는 안 갔죠. 그죠? 2번 국정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장채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뉴스에선 굳은 일상인데 뉴스터디에서 편안한 표정이셔서 너무 좋다고요. 제가 뉴스에서 웃나요? 뉴스에서는 또 웃으면 안 됩니다. 예, 또 그 뉴스라는 거는 또 그렇대요. 네, 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뉴스인데 막 웃으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요새 좀 제가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진행하니까 이게 또 유튜브의 묘미이기도 하죠. 장채님은 매번 댓글 달아주신 거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물 드리지만 매회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자주 들어와서 같이 봐주시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채님. 계속해서 같이 해주실 거죠? 자, 두 번째 당첨자님은 장신웅님.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U5901님 당첨되셨고요. 선관위가 속 시원하게 서버 공개했으면 좋겠다 해주셨고, 써니조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버드아이님 마지막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성역 없이 명확하게 조사한 게 맞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5분 축하드리고요. 자, 아까 238회 퀴즈, 239회 퀴즈 정답자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유튜브의 채널에 뉴스 채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란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사님들 추운 겨울 독감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설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건강하게 이번 겨울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